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구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나 자료들 좀 광범위하게 요청드린 자료들도 좀 있는데 충분하게 준비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복지국 시작을 하면서 이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과연 못 만들까? 이게 저희 어머니의 사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뭐 컴퓨터도 잘 다루시고 핸드폰도 잘 다루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댁을 방문하실 때 드릴 때마다 중구야 이거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니? 뭐 그리고 복지관도 잘 다니시고 뭐 보건소도 잘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운전도 하고. 그런데 더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에 전화해 봐야 되는지, 동사무소에 전화해 봐야 되는지, 보건소에 전화해 봐야 되는지, 복지과에 전화를 해 봐야 되는지, 어디 복지원에 전화를 해 봐야 되는지를 다 틀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과연 시민분들은 어디에 이걸 물어봐야 될까? 저도 헷갈리거든요. 저야 이제 뭐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주시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이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법이 통과가 됐죠. 그쵸, 복지정책과장님? 그래서 24년도 3월에 통합돌봄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제 현장에서 잘 준비가 될지는 우리 지자체의 역량 그리고 공직자 분들과 제반 이 역량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보건 의료 복지가 한 번에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법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내년 3월 27일부터 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자. 시설에 가지 않고도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시장에 맡겨지지 않고 지자체의 힘으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나가자라는 큰 틀의 변화 충분히 환영할 만하고 하지만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 국가가 기획을 하고 국가가 예산을 내리면 지자체에서는 조금 예산을 보태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잘 운영하는 정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절적이고 권한과 책임을 갖기보다는 집행의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분절점들이 있어서 항상 시민분들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요. 과연 우리는 얼마큼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 스스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5년이나 10년 후에는 지자체별로 참 다양한 케이스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 복지직 공무원분들이 창의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현장에서 많이 뛰면서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평택이 이것들을 위한 사례 연구나 스터디들을 좀 하고 있는지 오늘 좀 가볍게 여쭙고 싶은데요. 네. 내년 3월부터 이제 통합돌봄이 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내년에 팀을 구성을 합니다. 통합돌봄팀을 4명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7월 달에 시범 사업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실행 계획서를 다 내일부터 지금 어떤 사업이죠? 시범 그러니까 사업이? 통합돌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지금 우선은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서를 지금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취합해서 만들어서 내일하고 모레 오송에 가서 저희가 그 행안부랑 다 보건복지부랑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방향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표준 그런 조례안이 내려온 게 있나요? 아니요, 최근에? 따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표준- 조례안이요? 네. 조례안은 내려왔습니다. 조례안도 내려왔는데요. 그것도 내년 3월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통합돌봄 조례를 조례가 만들었는데 있죠. 이게 법 명칭도 바뀌고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해 안에 법 조례는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조례안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저희가? 2023년도에 통합돌봄 이야기 나오면서 저희가 2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알고 계속 개정돼서 왔고요. 24년도 올해도 개정이 된 것으로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연차별 계획을 계속 시장님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 관련돼서 계속 연차 계획이 수립되어 왔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좀 그거는 지금 진행이 안 네. 된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18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형태의 정책이 시작이 되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범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그간 한 7년 정도 이제 시범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여러 케이스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이것을 다 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평택이 아직 통합 돌봄에 대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장인 그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돌봄의 큰 흐름에 전혀 편승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정책적 준비가 미비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예산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공직자분들의 준비 자세 뭐 이런 걸 떠나서 인력이 있는가 저는 너무 큰 퀘스천 마크거든요. 인력은 없는데 사업을 지자체에서 시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일 것 같아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가? 네, 조례를 미리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인력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팀 체제로 우선은 이제 조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우선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 평택시만의 통합돌봄 방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 돌봄 팀 4명 그것도 다른 팀에서 차출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뭐 더 복지직을 더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에서 이제 다른 팀원을 줄이면서 팀을 줄이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다른 팀에서 뽑는 건 아니고요. 팀을 새로 신규로 해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사항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직을 더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팀의 인원을 줄이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시범 사업까지는 가능합니다만 한 개 동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인근의 지자체들의
이 케이스들이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뭐 안성에는 이런 케어들을 한다더라, 수원에는 이런 케어들을 한다더라, 왜 평택은 없냐라는 시민분들의 말씀들이 있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도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을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해내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렵습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인건비 통제를 하고 있고 1%에서 3% 내외의 이 여지만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피력은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이 평택형이 원래는 이제 평택형 통합돌봄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될 거고 시범 사업으로는 어느 동 그리고 농촌 지역이면 농촌 지역 아니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의 형태에 맞게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다 취합이 되고 우리의 가용자원은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이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명의 공직자들이 더 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지직이 몇 명이 필요한데 충원이 안 되니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걸리려면 1년, 2년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고 평택시는 그거를 공직자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로 한 1, 2년을 때워야 될 것 같은데 때운다는 표현이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도 뭐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장님? 인력 충원이라고 하시면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팀 단위로 이제 4명은 이제 그 일단 해주기로 했고요. 예. 우선 9월 달에 한 명이라도 먼저 좀 배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인력을 가지고 이제 준비 작업을 좀 기초 작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전담 조직이 되는 거죠, 팀이. 근데 조직 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통합 돌봄팀 신설은 중기 계획에 있더라고요. 단기 계획은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단기 계획으로 땡겨서 진행을 하도록 된 상황인가 보죠.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대상이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주로 대상이신데 노인과와 장애인과는 분리해서 자체적인 사업은 진행하고 복지정책과의 통합 돌봄팀은 또 신설이 되고 이게 맞는 구조인지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또 정신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네. 이제 그 분류로 볼 수가 있는데 또 보건소 쪽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보건소 여러 부서가 좀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운영은 노인과와 장애인과 그리고 현장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분들이 해나간다. 맞춤형 복지팀 신설될 때 기준인건비를 유예했던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의견이 모이고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그 통합돌봄의 준비 과정에 복지직들의 이 인원 충원을 위한 공통된 목소리들이 좀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은 아직 없으신 거죠?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모임인 이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그 회장단 집행부에서 복지부나 뭐 행정안전부 쪽에 그런 의견들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그 어느 한 직군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이거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서 제 지자체 전체 차원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폭넓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움직이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읍면동이 이제 맞춤형 복지팀이 통합돌봄 현장센터 같은 역할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물론 더 연구를 계속 많이 하고 케이스를 연구를 하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격상돼야 될 것 같고 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현장에서 판단 내릴 수 있으려면 이것을 담당하는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팀장님들이라도 좀 전문성을 갖게 복지직 분들이 좀 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 용역이나 이런 거 스터디를 계속 하실 때 방향성을 좀 담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사회 서비스가 이제 시장화로 역행하는 흐름을 좀 막아낼 수 있는 정책이라서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제 복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상황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공동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공동체가 책임지자라는 취지이거든요.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시장에 맡겨졌던 시설에 맡겨졌던 분들을 지역 사회에서 끌어안아서 케어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많은 스터디들 안에서 평택의 상황에 맞게 공동체나 그리고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같이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둘러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빨리 준비를 안 하면 평택은 하드웨어만 화려한 제 시민분들은 뭔가 생활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지직 분들이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가구 지원하는 가구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6,000가구, 23년도에는 28,000, 그리고 24년도에 36,000가구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은 그만큼 확장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앙 정부의 지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옆에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니 22년도, 23년도로 넘어오면서는 71%의 가구 지원 가구 수가 훌쩍 많이 71%나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은 지원 예산은 20%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 24년도로 넘어오면서도 이제 기존 해에 비해서 28.3%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13%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원금이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금액도 따라서 증가를 그만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늘어나는 가구 수가 나누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원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위기 가구나 이런 가구들이 발생하면요, 저희가 경기
국가형 긴급 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 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좀 금액이 크거든요. 국가형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57억 2천만 원이 있고 저희 경기도형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7억 8천9백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돼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가 되면은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선은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택 씨가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한꺼풀 보면 그 시민분들의 삶은 양질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아닐 수 있겠다. 위기가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지원이 그만큼 못 쫓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데이터들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형적인 것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밀하게 이제 생활을 채워주시는 건 이제 복지국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국가 예산, 경기도 예산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왜 안 가져오세요?라고 이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제안을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뭐 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은 가구 수를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그거를 다 카운트하진 않았습니다만 시청에서는 담당자 한 분이 오롯이 다 감당해내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제 한두 분이 여러 업무들을 중복해서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도돌이표처럼 인원수의 한계가 뭐 막힌 벽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공무원분들이 여력이 있어야 현장을 찾아보고 더 위기가구도 더 한 번 더 발굴하고 찾아가 볼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들었고 근본적인 고민들도 예산이 내려오는 거를 잘 나누겠습니다. 이제 빠짐없이 나누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뭐 흘러가지 않게 잘 나누겠습니다는 것도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들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권한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본인이 어느 기사를 보면 제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그래서 교육도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돼서 이제 위기가구 발굴뿐만 아니라 지금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도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을 좀 해주십사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것도 제가 PPT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회복지과 건 없습니다. 근데 전국에 포상금 문제로 귀결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료급여 문제입니다. 제가 뭐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아마 과장님도 최준고 의원이 이거 물어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료급여 부당 이득이 계속 환수 조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의료급여를 비용받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용만큼 환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연도별로 보면은 22년도에는 5건이 발생이 됐고요. 23년도에도 5건, 24년도에 이제 9건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총 19건 중에서 저희가 14건은 이제 납부 완료가 됐고요. 5건은 지금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년도에 5건, 23년도에 5건, 24년도에 9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건에서 5,600만 원 정도의 환수가 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당이득 사례가 계속 증가를 막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를 좀 한 상황인데 시민들이 보기에 이제 의료급여가 좀 부당하게 지급이 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재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국 차원에서 보면 의료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제도의 안정성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자체에서 적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공단에서 적발이 되면 환수 조치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저희가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근데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3년간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는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홍보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근데 매년 예산은 50만 원씩이 수립이 되고 있죠. 이 제도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3개의 포상금 내역 중에 반이 넘는 7개, 그러니까는 사회복지과까지 포함하면 8개의 신고 포상금제가 매년 지급이 되지 않지만 계속 수립은 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추경해서 감액이 되고 있는 반복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포상금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왜 수립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상금이 수입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부당하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자고 이제 포상금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입니다. 이게 이윤아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조례인데요. 폐지 수집해 주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참 야박합니다. 예산이 1억 4천 이렇게 됐으면 정말 가용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구나 싶은데 1,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도비 700만 원에 시비 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자료를 좀 보면 85명이 폐지 있는 노인으로 실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51분이 이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신다라고 해서 폐지를 줍고 계셨고 기초수급자가 21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문이 갑니다. 본예산 미편성 안내. 이제 안전용품 지원 사업 예산 부담률이 경기도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100%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편성 요청할 예정이오나 시 재정 상황에 따라 편성이 어려울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평택시장님이 편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누가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평택시장님께서 공문을 행정복지센터에 보내주세요. 1차 추경에 내가 요청은 할 건데 편성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전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세요라고 시장께서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돈일 수 있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교통사고 경험이 이제 6.3%는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시다고 해요. 물론 평택시 사례는 아니고 전국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1m가 넘는 선수에는 차로 분류된답니다. 그래서 인도를 못 다닙니다. 차도로만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도 해드리지만 안전 뭐 옷도 지원해드리고 경강 이렇게 뭐 불 들어오는 것도 지원해드리지만 지원해드리면서 안전 교육을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700만 원이 없어서 700만 원만 더 부담하면 이분들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700만 원을 수리를 못해서 예산을 수리를 못했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면요. 시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분들 가금면동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편성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에 이분들 85분 편성됐는지 추적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뭐 추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 위험에 노출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재활용품 수집 노인분들에 대해서 숫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예산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요구를 했음에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제 100%를 제가 이걸 다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뭐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해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러면 도 지원 안 해준다고 다 예산을 없앴을까 싶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대신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다르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더 이분들의 복지를 챙기고자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서 이분들을 더 챙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 뭐 사례를 다 보지는 못해서 전체 뭐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 사업 없앴다고 우리 시군처럼 없앤 곳은 우리밖에 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와 불법 촬영 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얼마일까요? 크진 않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크진 않습니다. 근데 크지 않은 이유가 2년 전에는 2번 그리고 작년 재작년 22년도에는 2번 3년도와 4년도인가는 4번을 불법 촬영 감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팜플렛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닌가요? 저희- 뭔가 설명을 주시려고 네, 계속 네. 자료를 찾고 계셔서 네. 지금 올해 예산은 780만 원이고요. 네. 그분들 일비 비슷하게 수당 아 그렇습니까? 네, 하고 나머지는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캠페인이 되게 계몽적이고 되게 일회성이고 보여주기 전시 행정 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만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네. 저기 경찰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는데 네. 뭐 지금 활동하는 곳들이 평택역, 뭐 서정역 인근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는 평택시청도 한번 했는데 이 잘된 곳만 확인을 해서 그런지 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행이죠. 잘 발견이 안 네, 됐으니까 제재를 다행인데요. 네. 안 했습니다. 네. 발견이 안 돼서 참 다행입니다만 실질적인 점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캠페인성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켓도 드시고 팜플렛도 나눠주시고 경찰분들이 수정역, 평택역 이런 곳에 가서 그 화장실에 있는지 사진 찍으시고 보제로 내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 점검하고 있으니까 불법 감시 카메라 설치하지 마세요라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입니다. 네. 각 면동에서요. 그 청소년 지도위원회도 이 불법 감시 카메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단속 장비가 없어요. 근데 14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몇 대 갖고 계세요? 단속 장비? 네, 단속 장비가 그 지금 네. 저희 7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탐지기 7대, 전파 탐지기 7대 해서 각각 해서 7대씩 14대인데 읍면동에도 저희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없는 네. 곳도 있나요? 네. 거기 보낸 거는 네. 확인됐는데 그 부분을 그러거나 한번 고장이 나 확인해 있거나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나가봤는데 이게 여성보육과에서 여성 단체 이 협의회와 하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여성분들이 여기도 지난번에 감시 카메라 단속을 했대. 그래서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7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효용성은 여성분들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안 찾으시면 다행입니다만 한두 대로 찾아지면 그것이 훨씬 더 큰 홍보 효과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7천만 원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깜짝 놀라시는데 과장님이. 아니요, 전에 네. 23년도 상반기까지는 네. 그 점검반을 채용을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점검을 하러 다녔는데 이게 의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나요, 또? 공중화장실법 제12조 시설 점검이 그 설치한 관리부서에서 하게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 캠페인 형태로 바뀐 사항입니다. 네. 역은 그렇겠죠. 예. 철도청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평택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럼 공원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도 관리부서에서 자원순환과와 네, 그렇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 이 부분도 좀 야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식아동 음식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만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리스트가 있는 있습니까? 예, 그 시합밥상이라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시합밥상 리스트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네. 아니, 필요하시면 우리 그 저는 결식아동이 아니라서 저는 네. 필요 없는데요. 결식아동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예,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내는 네, 과장님도 예. 모르세요. 예. 과장님도 모르는데 결식아동이 어떻게 여기가 결식아동이 가서 내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저 카드 쓸게요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카드를 들고 가서 여기 이 카드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밥을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밥을 먹고 그 카드로 결제를 당당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식은 어떤가 싶어서 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아동급식 가맹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시합밥상은 경기도 홈페이지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쓰는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그 시합밥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스트라도 볼 수 있게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조금은 따뜻한 행정이 아닐까 네. 싶고 우리가 만여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성과주의의 행정일 수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게 해주는 것은 또 다른 따뜻함이 있는 행정인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평택사랑 상품권 가맹 정보는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더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평택사랑 상품권 가맹 정보는 홈페이지 찾아와서 찾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가게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정보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정보 제공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선남 영향력 가게라고 해서 리스트도 해서 홈페이지도 제공하고요. 충분히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과장님 뭔가 정보가 온 것 같아요. 답변하라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성악 영향력해서 식당 앞에 결식아동 꿈나무 카드를 갖고 오면 우리 식당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마음껏 식사할 수 있어라고 마음껏 들어와라고 현수막도 만들고 배너도 만들어서 광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을 눈에는 결식아동 카드를 급식 카드를 쓰는 게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히 가서 써.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것 자체도 어른들의 생각이고 행정 편의의 생각은 아닌지 저들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가지고 행정이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편제상 자 우리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예산 부족하다고 의원님들이 부족한 예산에 고생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파듯 자체 자구 능력,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해 작년 공모 사업이 몇 건이나 진행이 됐을까요? 공모 사업은 올해
그 자체적으로 해서 도비 100% 받은 건 올해는 2건입니다. 기획특구하고요, 포럼. 저는 이 예전에 센터에 센터장님이 어떤 분이 가냐에 따라서 센터의 역할이 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공모사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을 좀 표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사 분들의 역량도 팀장도 맡으시고 그러시면서 평생학습센터가 점점 풍성하고 체계를 좀 갖추고 효과적인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게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간대가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40세에서 64세 이하의 600명에게 복수응답을 물론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사해 보니 평일 저녁 때 나는 했으면 좋겠어. 출근하시는 분들 나 돌아와서 퇴근 후에 평일 저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 의견이 5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세봤어요. 3개 북부 6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남부 50개, 서부 37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요. 파란색 그래프가 선호도입니다. 그리고 북부 주황색, 남부 회색, 노란색이 서부인데요. 미스매칭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일 저녁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52%를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9.5%, 14% 그리고 서부권은 아예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았고요. 이제 토요일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30%대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4%, 6%대 서부권은 당연히 지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주말 같은데 근무를 하거나 평일 저녁에 근무하면 다 근무를 안 하고 혼자 근무하게 돼요. 그 건물 다 세팅을 하고 나가게 돼서 좀 혼자 근무하기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서부는 근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매칭이 조금만 더 잘 되면 평생학습센터가 훨씬 더 풍부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에서 근무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전해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행정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각 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주민 프로그램을 받아보았더니 평일 저녁 때 진행되는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와 이제 그 면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시줄 날줄처럼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안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계속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교육
입국으로의 이관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어서 제 역할 분담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런 말씀드리면 대부분 연구 영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평생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법상 읍면동이 평생학습 센터로, 면동 센터로 이제 되도록 이제 법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생학습 센터가 어떻게 이렇게 통합 센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통합이 돼서 교육, 시민들 교육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이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행정에서 잘 고민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없으시죠 아직? 그 법이 바뀐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 평산센터 법 바뀐 거 의원님 말씀 맞고요. 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사실은 시범적으로 2개 시군이라도 읍면동이라도 해보려고 올렸는데 이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네. 안 됐고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별개로 평상학습에 읍면동에 평상학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그 시범적으로 점점 하려고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면동에서 준비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평산학과는 빠른 속도로 더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평산센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통합센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입니다. 제가 도서관을 자주 가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자료는 뭐 PPT 자료는 없고요. 도서관 연체로 도서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불만이 있진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자료를 기다리시는 분들 경우에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연체율을 보면 이제 전체 연간 대출량이 한 160만 권 정도 되는데 30일 이상 연체는 그 중에 한 1% 정도 되고요. 연체가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15회 문자 발송, 3회 전화, 그다음에 독촉장 발송을 하는 과정에서 95% 정도는 또 반납을 하십니다. 근데 뭐 이주라든가 이사, 뭐 또 주민등록 말소, 연락 두절, 뭐 이런 사유로 또 그 연체 중에서 5% 정도는 미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자료를 기다리셔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회수 불능이 예상되는 도서는 이제 재구입을 해서 일단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연체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연체가 되면 전체 도서관에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변상이나 반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불가항력적인 미납이 또 발생하기도 해서 그쵸. 그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연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납 예정일 3일 전에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네, 3일 전부터 문자 발송을 해서 15회 문자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독촉장도 나가나요? 예, 3회 전화 이후에는 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막 주민등록 조회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 없는 부서여서 또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또 간혹은 주민등록 말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반송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1%라고 말씀을 주긴 했지만 한 7천 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충. 이제 저희가 답변 드린 거는 연체율이고요. 그 연체가 된 도서를 또 반납 도촉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95% 정도는 반납을 하고, 연간 이제 고질적인 거는 평균 한 200~300건 전체 도서관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료 선정 회의를 하시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계세요? 자료 선정 회의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장서 개발 지침에 근거하고 내부 회의를 하는데요. 그 운영위원회, 도서관 별도로 자료 선정 회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제적이나 수서 목록에 대해서 그 감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이런 책들을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올리시는 리스트를 정리하는 거는 사서분들이시겠네요. 예, 근데 뭐 사설 개인적인 의견이다기보다는 여러 상해 기관이 내려준 장서 개발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뭐 미디어 서평이라든가 상해 기관 추천 도서, 이용자 희망 도서 등을 고르게 수집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균형감 있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도서관이 저는 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에 스포들이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확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도서관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게 변하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사서분들이 책을 선정을 할 때 좀 시대에 좀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상 검증을 하자 뭐 이러자라는 것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뭐 소견을 밝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도서관이 행정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합니다. 근데 시대적인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냥 파괴적인 변화만 하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제가 뭐 빌려왔긴 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실 겁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읽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책이 아니라 읽으면 좀 문제가 될 만한 책들이 좀 있고요. 성교육 책 관련돼서입니다. 그 문구를 여기서 이제 읽거나 PPT에 띄웠을 때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만큼의 강도가 상당히 있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년간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던 책들입니다. 근데 저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의 기준 아니면 관장님의 기준, 국장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들 책이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면 학부형님들에게 좀 의견을 묻는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책들을 걸러내는 과정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기준 등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수서의 적용토록 의원님 말씀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선정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폐기도 되는데요. 폐기가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이제 법적으로는 폐기가 전체 장서의 이제 7% 이내인데요.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량도 적은데 이제 제적이 많다라고 비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한된 도서에 비해서 대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해손 도서의 비율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정된 교과서라든가 법적, 과학적 사실, 뭐 전산 자료 이런 것들은 최신성이 필요하고 그 예전 자료들이 이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가에서 이제 빼주는 그런 최신성 유지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료 양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질적으로 서가의 최신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도서 양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저희가 우리 도서관에 없어도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려올 수 있는 상호대차로가 1년에 60만 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고, 또 그 귀한 자료가 망실되지 않도록 제적 그 회의를 통해서 좀 엄격을 가하고, 또 이제 복본이라든가 한때 베스트셀러지만 이제 복본이 많은 경우는 서가 공간 때문에 좀 제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공공시설에 재기증을 해서 자료 이용량을 늘리려고 하고, 그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질의 자료를 잘 서비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열심히 저희가 이제 수서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 이제 폐기 자료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지침으로 마련해서 뭐 지금 이제 5개 정도가 좀 중요한 지침이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도 7천여 권 정도는 관내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이런 뭐 보훈회관 이런 쪽으로 공공시설로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쪽. 그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은 도서관이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지금 공사립 다 합치면 79개가 아니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만 하면 74개가 아닙니다. 공립이 5개인 거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평택시 자료는 아니고요. 그 공공도서관 연구하는 연구단체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평택이 공립 작은 도서관의 평균 장서수가 26,000권 정도 되고, 사립 작은 도서관 평균 장서수가 3,50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평균 대출 건수가 3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사립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다라는 반증일 것 같고, 근데 책이 조금 더 풍성하게 있으면 작은 도서관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폐기되는 것들이 단순히 막 그 해지거나 이래서 폐기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충분히 작은 도서관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장소들도 많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실 때, 도서관이 평택시 전역의 중앙 도서관으로서, 센터 도서관으로서 제공하실 때 보도자료도 내시고 행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도서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홍보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뭐 먼 얘기긴 하겠지만 중요한 도서들이 망실되지 않도록 공동소고나 이런 것들을 좀 평택시 차원 아니더라도 뭐 지자체 간에라도 좀 어떻게 만들어서 경기도 차원의 경기 남부권 공동서고 이렇게 해서 좀 만들 수 있는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추진을 좀 해보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올 10월에 오픈 예정하고 있는 대표 도서관이 이제 경기권을 중심으로 보존 서고를 마련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중앙 도서관에 보존 서고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막 이렇게 따져 묻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료를 되게 충분하게 충실히 작성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 중에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중에 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들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비해서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